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무서운 이야기로서 그 무속인 이야기는 흥미를 가지긴 가져도 실제로 제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되게 많은 가짜 무당들이 이제 저한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접하고 나서는 이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소름이 돋고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때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당시 제가 괴담 속으로나 아니면 야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호러 스팟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어떤 때는 아예 사전 방문이 없이 바로 가서 촬영할 때도 있었고요. 또 여건이 되면 사전 방문도 한 번씩 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한 번은 부산 기장에 있는 삼덕마을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과거에 나병 환자촌 같은 곳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완전히 전부 다 폐가처럼 남아있는 그런 폐가촌이에요.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거기 가시려는 분들은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거기 카메라 촬영도 금지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방문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지인이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번 가봐 하고 정보를 던진 것 뿐이고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땐 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둑어둑한 상태였거든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불 들어온 건물 하나 빼고는 듣던 것처럼 전부 진짜 그 마을 전체가 폐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로등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웬 건물 앞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카메라 촬영 금지라고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선뜻 막 반항 심리에 카메라 들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킬 생각은 전혀 못하고 혼자 후레쉬만 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봤어요. 멀리까지 운전해서 온 게 아깝잖아요. 하여간 온 동네가 폐가인 그곳은 분명히 누군가들 살았던 곳이겠죠? 하지만 해가 지고 나니까 엄청 어둡고 스산하더라고요. 바로 옆이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그 전체적인 모습만 둘러보고 촬영 생각은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당일이었나? 그 바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당시 저한테 막 이것저것 알려주시던 한 선 넘지 않는 무속인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 이 말은 저한테 접근했던 무당분들 중에 다짜고짜 너 뒤에 뭐 여자가 몇 명 붙었다. 너 다음 달 되면 당장 죽는다. 막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저 지금 1년 넘게 지났는데 멀쩡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당분께서는 뭐 그런 말씀은 일절하신 적이 없고 너가 어느 장소를 방문하려거든 뭐 며칠 날이 좋고 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전할 거다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여간 제가 그 폐가촌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코비님 혹시 어디 다녀오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딘가 좋지 않은 장소를 갔다 온 게 자기 머릿속에 막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보이냐 이렇게 다시 여쭤봤더니 폐가들이 막 질비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대요. 그리고 코비님 앞에 되게 길쭉한 지붕을 가진 그런 집이 하나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 그때 그 마을 간다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뭐 지붕에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좀 떠보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조금 떠볼까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이실직고 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촬영차 한 폐가촌을 갔다 왔다. 그런데 촬영은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자 그 무당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잘했다고요. 거기 지금 길쭉한 지붕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앞에 웬 할머니가 서 계신다고. 그런데 엄청 화나 보이는 표정이었다면서 외지인들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조금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공포 유튜버들에겐 오늘 해드린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만 해도 되게 큰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분한테 혹시 머릿속에 보였다는 장면이 이곳이 맞느냐 하고 여쭤보려고 왠지 로드뷰로 그곳을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본 장면이 맞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로드뷰 확인하다가 진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로드뷰는 다 길이 밝은 날 촬영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갔을 땐 완전 밤이었고요. 제가 그 지붕이 길쭉하다고 한 곳이 어딘지 좀 생각이 나서 그곳을 로드뷰로 찾아봤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길쭉한 집 바로 앞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웬 할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납득이 갔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동네 촬영 금지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폐가촌이긴 해도 봄이 되면 꽃이 피니까 사진동호회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그 사진동호회 사람들이 그 폐가에 전부 들어가 보고 물건 깨고 부시고 막 이렇게 민폐를 끼치니까 남아있던 근처 주민들이 엄청 싫어했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카메라 촬영 금지가 된 거고요. 하여간 이날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제가 모르는 진짜 그런 무속의 세계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이날 진짜 좀 소름 돋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부산 서구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사자가 아직 살아계시는 실화라서 이야기를 제보해봅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무당이나 신내림 같은 장면 나올 때면 저게 환각 상태인지 정말 빙의 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존재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당시 동네에 A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특별한 구석 하나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어요. 자정을 넘긴 아주 늦은 시각에 방에서 한참 잠을 자던 A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막 달려가더래요. 그 소리에 놀란 A씨의 부모님이 깨어나서 막 A씨를 쫓아가는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그 뒷모습만 따라갈 뿐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A씨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에 공동묘지였대요. 그 공동묘지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모두 이장하고 지금은 시에서 정비사업을 벌여서 일반적인 관광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팔랐던 그 길을 맨발로 달려 올라간 A씨가 어느 순간 싹 시야에서 사라졌대요.
그러자 A씨의 부모님은 달빛에 의지해서 공동묘지를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셨고, 그 소란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A씨가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을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는데, A씨의 부모님이 달려들어 그걸 막으려는 순간 A씨가 파헤친 땅에서 하나의 방울이 나왔습니다. 무덤에 묻혀있던 까닭에 꽤 오래되어 보이는 방울 말입니다. 그렇게 방울을 꺼낸 A씨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쥐고는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A씨는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날 A씨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고도 없고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어느 무당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그쪽으로 데려간 거라고도 하고 또 신이 불렀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당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A씨는 그렇게 무당이 되었고 상당히 영험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A씨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동안 다른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가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씨 역시 살기 어린 눈으로 그 상대방을 마주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곁에 있던 A씨의 가족들은 그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했고,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그 흉흉한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노려보다가 A씨를 찾아온 그 여자가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A씨가 그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막 뒤지더니 빨갛고 파란 천으로 된 한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매우 오래된 엽전이었습니다.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주머니를 자기의 허리춤에 찼고, 잠시 후 그 여자가 깨어났을 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역시 같은 무덤에서 그 엽전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연세가 있으셨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당 한 명이 남긴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기싸움을 벌린 게 아닐까? 이윽고 그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 표정도 없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씨는 그 후로 더 영험해졌다고 하는데,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되신 그 A씨는 현재 태백산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꽤 영험한 무당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사시던 어른들 중에서는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 횃불을 들고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다는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오싹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참 먹을 걸 좋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빵 먹고, 하교할 때 나가면서 빵이랑 그 파란색 팬더 주스 아시려나? 그거 먹으면서 나가는 게 거의 고정된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빵을 먹으면서 하교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아가, 여기 잠시만.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갓 20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아가라고 하니까 약간 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요? 저요?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무서웠는데 젊고 힘도 별로 없어 보여서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자기 앞에 딱 서니까 그 여자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 아가야?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꽤 오랫동안 좋아하던 애가 있는 건 맞았는데 그 나이 때 애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막 던져도 반은 맞았을 이야기라니까 뭐야, 도미거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아 예 하면서 몸을 트니까 벌써 2년 넘게 좋아했네. 코비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하며 제가 좋아하던 그 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저는 여중을 다녔고 그 친구는 다른 동네에 있는 남중을 다녔거든요. 심지어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 학교나 주변 사람들은 걔 이름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어디서 들었다거나 그럴 순 없는 건데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봤죠.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한동안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굴렸는데 문득 스토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고 솔직히 대뜸 이 사람이 무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제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려면 제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저를 관찰했다는 뜻 아닌가 싶어서 급속도로 무서워졌어요. 설마 진짜 스토커라면 혹시 내 집도 알고 있을까? 그럼 집으로도 도망을 못 가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서 빵도 다 못 먹고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더니 자기 이상한 사람 아니고 무당인데 저한테 사특한 것이 붙어 있어서 그걸 떼주려고 부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진심 잘못 걸렸다 싶었죠. 본인을 무속인으로 주장하는 젊은 스토커. 완전 최악이잖아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막 벌벌 떨면서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팔을 덥석 낚아채더니 너희 엄마는 뭐가 고맙다고 그렇게 절에 다닌다니? 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요? 하고 물으니까 조상신이 노한 줄도 모르고 도움이나 받겠다고 기도나 드리고 에휴 깔깔깔깔 막 이러는데 그 여자의 말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우리 집은 신을 모셔야 하는 집인데 꽤 오래전 조상부터 그걸 거부하면서 누르고 살아와서 신들이 노해서 자손들을 자꾸 건드린다. 뭐 이런 흔하디 흔한 뻔한 레파토리였습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 제가 뭐 따로 대꾸할 건 없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좋아하는 애 이름을 알고 있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마음은 감사한데 이제 좀 비켜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눈을 막 흰자만 보이도록 치켜뜨면서 너 코스모스 아파트 105동 살지? 네 나이 15살, 키 159, 몸무게 50kg. 너네 엄마 이름 김현숙,
너네 아빠 이름 박지훈 맞지? 이러면서 제 개인정보를 막 하나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지? 내가 모시는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거야.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진짜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막 낄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쯤 가니까 저는 무서운 마음도 컸지만 이 여자 진짜 사이코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집 주소도 다 알고 있고 어디로 가지? 속된 말로 진짜 못됐네 싶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낄낄 웃고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때 운 좋게 퇴근하던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연아, 집에 안 가고 뭐하니? 하면서 다가오시길래 획 뒤돌아서 눈빛으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언니가 퇴근하면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러시면서 가족인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때 첫 발령이셔서 아마 20대 중반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 언니도 정말 그 나이 또래였고 그 여자가 제 가족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냥 누구한테든 옆에 붙어서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거의 끌다시피 해서 그 여자를 지나쳐갈 수 있었죠.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오르막길에 있어서 좀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거의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길래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한 번 뒤돌아본 이후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오르막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선생님이 괜찮냐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잡혀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선생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괜찮다고 집은 혼자 갈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같은 동네 사니까 본인이 택시 태워주겠다고 하시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이랑 엄마랑 전화를 하시고 오늘 엄마랑 아빠 두 분이 다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무려 밤 10시까지 저랑 같이 있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선생님이죠. 물론 여담이지만 아직까지 연락 주고받으면서 찾아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밥도 먹고 그 여자랑 있었던 일 다 대충 이렇게 간추려서 도미걸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일부터는 꼭 친구들이랑 같이 하교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놀랐던 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거의 있다시피 하고 등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엄마 차를 타고 등교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뒷문으로 등교를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났던 곳이 정문이었고요. 아무튼 엄마랑 인사를 하고 반으로 올라가려고 건물을 지나치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정문 쪽이 조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애들이 그렇게 모여있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다들 뭘 구경이라도 하듯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저는 무슨 오늘 캠페인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냥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이 되니까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 중이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너 오늘 아침에 학교 앞에 서 있던 그 여자 봤어?
하얀 원피스 입고 있던 여자. 그 여자가 계속 정문 앞에 서 있길래 선생님들이 누구 찾으냐고 물어봤더니 막 당장 꺼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려서 등교하던 애들 다 같이 구경하러 갔잖아. 완전 미친년 같던데? 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어제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교실을 계속 다리를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제 저를 도와줬던 그 선생님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자 또 찾아온 것 같다고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도 뒷문으로 출근하셔서 보진 못했는데 이미 선생님들 통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선생님께서 오늘도 같이 내려가 줄 테니까 너무 떨지 말라고,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조퇴하던지 아니면 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폰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막 엄마한테 울면서 말하니까 엄마가 지금 학교 주변이니까 당장 조퇴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사정 설명하고 가방을 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반 친구가 갑자기 저희 반에 들어오면서 아침에 서 있던 그 여자가 계속 서 있더니 지금 막 없어졌다, 혹시 학교에 들어온 거 아니냐, 막 이러길래 저 진짜 뭔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소리 듣자마자 소리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은 다 놀라서 저 어디 아프냐고 보건실 가자고 하는데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무튼 조퇴하면 냈던 휴대폰 돌려봤잖아요. 전 그걸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학교에 들어온 것 같다, 나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학교 앞이니까 올라가겠다, 그냥 반에 그대로 있어라 하셔가지고 애들 손 꼭 붙잡고 그냥 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엄마가 반에 도착하셨는데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얼른 가자고 하셔서 급하게 학교에 빠져나와서 엄마 차에 탔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여자 오늘 하얀색 원피스 입고 있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애들 말로는 그렇다더라 하고 대답을 했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학교 앞에 차를 세우니까 다짜고짜 달려드는 미친년이 있어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괜찮을 거다, 앞으로 등하교는 계속 엄마가 데려다 줄게, 이러셨습니다. 엄마한테까지 달려든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학교에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 담당 경찰관님이 오셔서 애들한테 이런저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저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계속 경찰관분께서 보초를 서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등하교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엄마랑 아빠랑 돌아가면서 신경을 써주셨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해주면 다 주변 학교 나왔기 때문에 밤길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